과학에 귀를 기울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2019년 9월 영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년 기후운동가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가 받은 질문이었죠. 그레타 툰베리는 이날 과학자들이 써낸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라는 이름의 이 보고서는 유엔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연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영국 의원이 물었습니다. 과학에 귀를 기울이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기에 대한 툰베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과학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다니 조금 도돌이표 같죠? 그렇지만 툰베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인류가 형성한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과학은 정치적 주장이나 개인적 견해와 달리 좀 더 믿을만하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과학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들은 일단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는 말을 믿으시죠? 과학자들은 이것 말고도 시간이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한다는 것도, 공간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한다는 것도, 심지어 상자에 있는 고양이가 죽었기도 살았기도 하다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주장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과학적 연구 결과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과학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은 걸까요? 혹은 우리는 과학을 신뢰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과학적이란 반드시 무언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쟁이가 나의 가족력이나 병력을 맞췄다고 해서 이 점쟁이는 참 과학적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작 뉴턴의 역학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뉴턴 역학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걸까요? 과학이라고 해서 늘 맞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의 핵심이 방법론에 있다고 말합니다. 점성술사가 내일 자정에 화성이 하늘 정중앙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와 천문학자가 그렇게 말할 때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결론을 도출해낸 방법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개발해 왔을까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찾기 위해 간절히 매달렸던 과학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칼 포퍼는 190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퍼는 두 가지 경험으로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 하나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심리학자 알프레트 아들러의 조수로 일할 때입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우월함을 유지하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갔다면 아들러 학파는 영웅적 행동을 함으로써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월해지고 싶음에도 열등감 컴플렉스 탓에 무력해졌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들러의 이론이 맞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경험은 포퍼가 1919년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3년 전 자신이 발표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예측을 했었습니다. 태양 너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별빛이 공간이 굽어진 탓에 태양을 돌아 지구까지 와서 관측될 거라는 예측이었죠. 빛이 미사일도 아니고 태양을 돌아서 온다니 이 마법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포퍼가 갔던 강연은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들어맞아서 열린 거였죠. 아인슈타인의 방법론이 아들러와 다른 점은 시험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들러 학파와 달리 예측과 검증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통해 포퍼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반증 가능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반증이란 경험적 결과를 통해서 이론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푸코의 진자도 반증 가능성의 사례입니다. 과학자 레옹 푸코는 만약 지구가 자전한다면 적도 외의 장소에서는 진자의 움직임이 조금씩 틀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이 반증되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주장은 틀린 게 되겠죠. 실험 결과는 푸코의 예측과 들어맞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증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의 핵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강수 확률은 70%와 같은 예측처럼 확률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과학적으로 도출된 것이라도 반증할 수 없죠. 그렇다면 과학에는 다른 어떤 특징들이 더 있을까요?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강의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최무영 교수는 책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한 요소로 반증 가능성 외 3가지를 더 꼽습니다. 하나는 기존 지식에 대한 의식적 반성입니다. 갈릴레이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도전했습니다. 빗면 실험을 통해 물체가 무겁든 가볍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증명했죠. 권위가 형성된 기존 지식을 의식적으로 반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식의 정량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무거운 물체 주변 공간이 굽어진다고 정성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질량이 얼마이니 공간이 얼마나 굽어지고 따라서 어디에 있는 별이 언제 어디에서 보일 거라고 수치로 예측했죠. 지식을 정량화했기 때문에 예측과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 역시 정량적 계산으로 탄생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이란 질량을 지닌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물체의 질량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한 이론인데요. 뉴턴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와 달의 공전 속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바탕으로 계산해 중력의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편적 지식을 하나의 합리적 체계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뉴턴 이전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물체는 직선으로 운동하다 정지하고 천상에 있는 물체는 끝없이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의 합리적 체계 안에 묶었습니다. 물체가 지상에 있든 천상에 있든 힘을 받지 않으면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고 중력처럼 항상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에 가까운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뉴턴의 이론을 하나로 지상과 천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전부 설명한 겁니다. 과학적 사고의 이러한 특징 탓에 과학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하나의 지식이 제시되어 널리 받아들여지다가도 여기에 도전하는 과학이론이 만들어져 새로운 지식이 대두되는 일을 반복해왔죠.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이 과정을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뉴턴 역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상과학 시기에는 과학자들은 뉴턴 역학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류가 발견돼도 쉽게 이론을 포기하지 않았죠. 아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훌륭하고 개별적인 과학적 발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발견된 해왕성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를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턴 역학이 틀린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대신 천왕성 너머에 행성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천왕성의 궤도가 만들어지려면 그 행성의 궤도와 질량이 어때야 하는지 계산하죠. 이 계산 결과를 통해 행성을 관측하기 좋은 때와 장소를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46년 베를린 천문대에서 해왕성을 발견해냈죠. 당대에 널리 인정받던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는 정상과학 활동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봐도 기존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오류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오류가 여러 쌓이면 새로운 관념 체계가 등장하며 기존 체계를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뉴턴 역학을 대체한 상대성 이론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이 설명하던 현상은 물론 설명하지 못하던 현상까지 설명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즉 과학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이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 말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관측을 하고 모형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됐죠. 과학 철학자 파울 파이어아벤트는 발전을 막지 않는 유일한 과학 원칙은 어떤 것이든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과학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 돈룩업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을 격추시킬 방법을 개발했다는 기업에게 과학자들은 동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죠. 과학자들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면 언론에 노출하는 대신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해 집단적인 검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동료 심사를 받은 연구 결과만이 과학적 발견이라고 인정받죠. 이런 집단지성적 특징을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조직화된 회의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과학자들이 오늘도 새로운 검증 방법을 개발하며 정상 과학 활동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며 이 모든 과정이 집단적 검증을 통해 이뤄질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과학적 사실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발명했으며 지구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어떤가요?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과학이 신뢰할 만한가요?